자동차 회사로 시작됐지만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보는 거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위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2027년부터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함께 만드는 것이 AI6고 옵티머스를 현실화시킨다라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집에 한 명 옵티머스 사면 제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원더풀 그 자체죠. 이미 2024년 7월 달에 그런 선언을 했죠. 7월 달에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책에 새로운 장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책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가 자동차 회사였다라면, 그렇다고 이 책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책 위에 1권이 있으면 2권을 쓰는 거죠. 이거는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락은 2024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계획들은 FSD는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끌어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선언은 2024년 7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2024년 초부터 시작해서 X.AI, 테슬라랑 관계없지만 외부에서 AI가 대단히 또 거대 언어 모델 부분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었고요. 테슬라 내부에서도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옵티머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리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동차 회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테슬라를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보는 거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회사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하면 재무제표가 매출의 핵심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2025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좀 실망했던 이유는 그 부분, 즉 AI와 로보틱스에 의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언제부터 증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이 올해는 되기 힘들고 내년도 1, 2분기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잠깐 빠졌었죠. 즉 AI 관련 매출은 이것이 폭발적으로, 그냥 조금씩은 지금도 있죠. FSD 매출을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은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이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매출들이 잡혀나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은 내년부터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년 1, 2분기에도 저는 AI 매출들이 기록될 거라고 보지만,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된다라는 부분이 타당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웨이모한테 감사할 일이긴 하죠. 웨이모가 이 시장을 먼저 열어줬으니까요. 근데 모든 언론과 모든 유튜브에서 자꾸 웨이모하고 테슬라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저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웨이모보다 테슬라가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 언젠간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1위 사업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위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경제적 구조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이깁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여러분 규모의 경제 역사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한 달에 100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1000개를 생산하는 것, 1000개가 팔린다는 조건이죠. 10,000개를 생산하는 것, 100,000 개를 생산하는 것, 100만 개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비용이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개당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제가 100개 만들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10,000원에 팔았다라면 100만 개를 만들면 1,000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1,000원에 100만 개를 뿌린다? 헨리 포드가 이 모델 T를 만들 때 1907년이죠. 그때 만들면서 무려 5년 안에 자동차 가격을 3분의 1 가격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 번 자동차 가격이 언제 낮아지냐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의 공장에서 집차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게 되죠. 군용 차량, 군용 트럭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정 비용을 다 소진시킵니다. 고정 비용은 국가가 준 거죠. 그 이후부터 거기에서 같은 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니 평균 비용이 얼마나 내려갔겠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3년에서 4년을 하면 할부가 아니라 현찰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미국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물론 헨리 포드가 됐을 때부터도 대중화가 시작됐었고, 정말 폭발적인 대중화는 2차 대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본격적으로 마이카의 시대가 1950년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궁극적인 것은 한 대당 평균 비용을
낮춰낼 수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하는 비전 온리의 방식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모델 Y의 일반 차량에서도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이번에도 로보택시가 사이버캡이 새롭게 2026년부터는 생산되고 배포되잖아요. 이번에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을 일론 머스크가 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델 Y나 모델 3는 인간 운전자의 운전의 기쁨을 주는 것에 대단히 잘 튜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간다든지, 뭔가 이 가속도를 붙인다든지 순간 가속력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또 운전의 재미를 주는 거죠. 근데 사이버캡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로봇이 운전하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천천히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자동차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예를 들자면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즉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국가에서도 FSD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동일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즉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하는 거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가 주는 초기 장점이 있어요. 소비자에 따라 다른데, 소비자가 로보택시를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 차하고 똑같으니까요. 근데 웨이모 보시면 알겠지만 막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막 센서 올리고 주변에도 각종 카메라 막 달아서 정말 센서 덩어리들이잖아. 라이다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뭔가 소비자가 초기에 어떤 느끼냐면 부자연스럽지만 뭔가 저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 저 수많은 기계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요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싸지만 그런 특수 차량을, 특수 장비를 가지고, 또한 여기에는 차량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데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쌍으로 페어링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확장의 명확한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웨이모도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웨이모는 리니어, 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울기가 낮게 선형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익스포넨셜, 즉 지수함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형함수와 지수함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갭의 차이가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 너무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임원이 얼마나 빨리 교체될까요? SK하이닉스는 얼마나 빨리 교체되고 현대자동차는 얼마나 교체될 것 같으세요? 평균 임원들의 수명,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테슬라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임원들의 교체는 대단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고, 스카우트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오픈 AI 있는 AI 개발자들, 연구자들 비싼 값으로 1억 달러 주고 지금 메타가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들어갔다가 또 3명은 이탈하고,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 서로 뺏고 뺏으면서 테슬라 인재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데려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올해 2월달에 딥시크 열풍이 불었을 때요, 3월, 4월에 이 직원들이 사무실 밖을 못 나갔다 그래요. 아예 건물 밖에뿐만이 아니라 층층이, 심지어는 아래층을 임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헌터, 중국에 있는 헤드헌터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딥시크를 만든 사람들을 빼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인재들에 대해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봐야지, 절대적으로 몇 명이 빠져나갔다더라? 이것으로 기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언론이 뉴스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릭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뉴스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하고 여러분이 협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것은 이제 AI6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델 Y 주니퍼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AI4입니다. 이런 걸 토르칩이라고 하죠. 즉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FSD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있어서 차량에서 인지하고 있는, 비전에서 인지하고 있는, 카메라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물과 신호들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차량이 어떻게 액션할지,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고성능의 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FSD를 구매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FSD가 허가되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모델 Y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바뀌는 것이 AI6죠. AI6는 TSMC가 만들게 되고 3나노입니다. 훨씬 더 진화된 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2027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함께 만드는 것이 AI6고 2나노 공정이죠. 이 AI6부터는 좀 더 의미가 있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정말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잘 맺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2나노 고객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됐으니 테슬라 말고도 추가해서 2나노 고객들이 이제 들어설 수 있다는 장점이 삼성전자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칩은, 이 토르 칩은 FSD를 작동시켜야 되는 테슬라 차량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6부터는 이것은 추론칩으로, 추론칩이라는 여러분들 퓨리오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칩이 있는 거고, 사실 엔비디아의 블랙베리라든지 후퍼 칩 같은 경우에는 추론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질문하면 챗GPT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고, 이걸 전용으로 하는 칩들을 요즘 알리바바에서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퓨리오사가 만드는 것도 그런 거고요. 이러한 특수 칩들, NPU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추론 칩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AI6부터는.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 걸 쓰지만 이것을 작동시킬 때는 추론 칩을 테슬라가 만드는 AI6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범용적으로, 즉 자동차와 로봇의 대수도 2027년부터 많아지겠죠. 그 이외에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장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6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2천만 원 차량에 대한 꿈은 테슬라가 항상 사람들에게 헛꿈을 많이 꾸게 과거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 계획들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모델 Y는 우선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롱 버전, L 버전인 거고, 10월부터 판매가 들어가게 될 것은 모델 Y의 쇼터, 그러니까 좀 짧아진 버전 또는 컴팩트 버전이 이제 판매가 될 거고, 어떻게 네이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만 달러짜리 차는 전혀 아니고요. 아마 $3만 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4만 달러가 넘는 모델 Y를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고 사는 거와 컴팩트 베이가를 샀을 때는 가격이 유사해지는, 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모델 Y도 여러분 여러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80과 90 뭐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70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80이 지금 모델 Y고 90이 지금 생긴 거고, 70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것처럼 70이 새롭게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의 변화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택의 폭이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저가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시거나 로마를 갔다 오셨을 때 여기서 제네시스가 돌아다닌다?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작은 차들이 로마에서 돌아다니는지 확인하셨고, 일본을 가보셔도 여러분 확인하죠. 일본에서는 정말 소형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모델 Y를 타야만 한다? 이거는 설득이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모델 Y도 많이 팔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매스 마켓을 형성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시대로 가건 자율주행의 시대로 가건 우선 사이버캡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효과, 평균 가격이,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서 $2만 달러 가까이 저는 사이버캡이 내려갈 수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이버캡이 사실은 과거에는 모델 2하고도 같이 연명해서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면 모델 2라고 해서 이것을 $2만 달러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캡의 베리에이션, 즉 모델 Y의 베리에이션이 롱 버전이 있는 거고, 곧 나올 쇼트나 컴팩트 버전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캡이 있는 기본 플랫폼에서 이것의 모델의 바리에이션이 생기면서 저는 $2만 달러짜리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화성까지 가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일론 머스크 꿈 얘기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었던 것처럼 의미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과 꿈이 명확할 때 그 길에 맞춰서 시스템들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가 현실적으로 가져올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자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팥빙수 가게를 운영을 하죠. 하나에 $10,000 주고 팝니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랜차이즈점을 냅니다. 프랜차이즈점도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상장을 하고 싶어지죠. 상장을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1,000만 투자하면 1%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면서 1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10,000짜리 팥빙수를 만들면서 이것을 자본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사람들한테 판 거죠. 커피를 자본화한 것이 스타벅스, 음료를 자본화한 것이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자본화한 것이 현대자동차.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자본화함으로써, 즉 소유주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레버리지하죠. 그 가치를 더욱더 키워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팥빙수 가게를 $1,000만 주고 1% 구매했던 사람은 이 팥빙수 가게의 매출이 매년 더 증가하게 되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1%의 $1,000만 다른 사람들에게 $2,000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본화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본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인간 노동력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10명이 일 진짜 잘한다고 해서 모여있다고 해서 저 10명을 우리 10억에 상장할까요? 해가지고 그 중에 그래서 10억에 상장해서 $1,000만 1%씩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를 했다는 것은 그 컨설팅의 그 다양한 지식을 자본화한 겁니다. 인간 노동 그 자체를
경제학에서 L과 K의 함수를 우리가 결과는 Y는 K와 L의 함수라고 했을 때 K를 자본이라고 하고 L을, 이 자본에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식도 들어갑니다. L이 인간의 육체 노동인 거죠. L은 그리고 항상 제한이 있죠. 뭡니까? 인구수가 제한이 되는 거고 유노동 인구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L을 자본화하는 것이 휴머노이드다. L을 자본화하는 것이 옵티머스다. 그러면 L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본화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뭐든지 간에 정말 옵티머스가 연간 100만 대가 생산되고 200만 대가 생산되면 이 토탈 2년 동안 합친 300만 대에 대한 자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자본화의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사실 길지 않죠. 자본주의 역사는 산업혁명과 같이 됐으니까 이제 200년은 좀 넘어가고 있는 이 역사에서 어떠한 투자 기관도 노동의 자본화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이것을 만약에 옵티머스를 현실화시킨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성장거를 생각했을 때 모든 가치의 주식 가치의 80%는 옵티머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장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AI가 진화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 비교를 두시면 윌 스미스라고 여러분들을 검색하면서 AI라고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2024년에 만든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을 AI가 만들었을 때는 이 스파게티를 먹는 이 모습이 입 주변으로 들어가고 막 입에 얼굴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로 무슨 AI가 영상을 만들어. AI가 영상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윌 스미스의 스파게티입니다. 2025년에 윌 스미스 스파게티는요, 진짜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것 같아요. 항상 AI 기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AI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이 기계공학적인 결합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즉 소프트웨어만 발전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함께 발전해야 되죠.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를 발전시키는 것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뒤쫓아가면서 발전하는 어떤 발전 경로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발전하면서 하드웨어가 쫓아오는 발전 경로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후자죠. 그리고 전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자,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발전 경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2026년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27년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하네스 작업이라 그래요. 전손줄, 제네시스에 2kg, 3kg의 전손줄이 들어갑니다. 이건요 로봇 팔도 못하는 일이에요. 다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전손줄을 토독토독 붙이는 걸, 많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먼저 할까요? 손가락 3개 있는 원장님 손가락 5개 갖추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먼저 할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섬세해지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로봇을 들인다, 저는 이건 대단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미래에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로봇이 여러분들을 때리고 패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어떤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집안에서의 일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로봇이 하네스 작업을 하면서 전선줄을 놓으면서 갑자기 저기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어디 공간을 이동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자기가 움직여야 될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인간 노동자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선만 움직여요. 만약에 노동자가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나죠. 납땜질하고 있는 로봇 팔이 있는데 막 사람이 들어가고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움직이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근데 가정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요. 착한 옵티머스가 주인님이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주워줘야지 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주워야지 해서 굽혔어요. 쇳덩어리랑 여러분들이 부닥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선한 의도를 서로 갖고 있어도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로봇하고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쳐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잘 다치겠죠. 회복도 더 더디겠죠. 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까지 다 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즉 내가 주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인간이 또 주우려고 하네? 그럼 내가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되겠다. 멈추면 분명히 또 와가지고 나랑 헤딩하겠지? 그럼 내가 좀 더 뒤로 가줘야 되겠다? 이런 회피 능력이,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사신경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 반사신경을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 경로를 예측하는 건 그날 나름 쉬워요. 근데 갑자기 서로 멈춰 있다가 훅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닥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이 완결되지 않는 이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집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한 명 옵티머스 사면 제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원더풀 그 자체죠. 세탁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심지어는 요리까지 해놓고 얼마나 인간의 삶이 원더풀해지겠어요. 저는 이거는 꽤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있는 것은 1세대 스타링크죠. 이거는 이제 팔콘 9에서 띄울 수 있는 것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5G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써야 되겠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고 지하에서도 5G 터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 저는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도 많고 빌딩 숲도 많고 지하도 많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쓰는 거지만 워낙 5G, 6G로 갈수록 그냥 마스트라고 하죠. 연결해야 되는 이 중간 기지국들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스타링크의 2세대죠. 스타링크의 2세대는 스타쉽이 올라갈 때만 가능해집니다. 스타쉽이 이제 워크로드가 크죠. 공간도 크니까 여기에서 펼쳐졌을 때 이번에 보셨겠지만 가상으로 가짜 스타링크를 투하했죠. 근데 그때 스타링크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이 2세대 스타링크예요. 그때부터는 5G하고 6G 사이에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커버리지도 클 수밖에 없고 또 스타링크가 한번 스타쉽이 한번 올라가면 풀어낼 수 있는 스타링크의 개수도 팔콘 9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저궤도 위성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랬을 경우는 지금 제한적으로 쓰이는, 즉 유선망을 까는 것에 속도가 걸리는, 그럼 저쪽 집에 저기 두 가구밖에 안 사는데 저기다까지 마스터를 놓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되지만 점점 농촌에서 읍내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인구가 축소될수록. 근데 이렇게 오지에 두 가구 살고 저기 한 가구 사는데 유선 뚫고 모바일도 5G 돼야 돼서 거기도 5G 마스터 깔고, 이게 얼마나 비용 낭비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꼭 배나 선박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눈과 귀가 되줬습니까? 러시아가 공격할 때부터 먼저 뭐부터 공격할까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면 서로 쌍방의 통신시설부터 공격합니다. 통신시설부터 공격해야 눈과 귀를 작동하기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궤도 위성이 있으면 이게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보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자마자 전쟁 나고 나서 한 뉴스를 보면은 6개월 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정부 관료들을. 거기서 뉴욕타임즈 보도는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타이완하고 전쟁 났을 때 거기다 스타링크 안 지원해주겠다. 그거 조건으로 테슬라 계속 영업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저궤도 위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궤도 위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스타링크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 X와 중국,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정보국에서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스타링크 말고 별도의 저궤도 정보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럽도 지금 연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궤도 위성의 어떠한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가 비용 면에서 이미 깔아놓은 양 정도에 비교해서는 압도적인 시장 1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저는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중간 과정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이 수준에서도 많은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많이 씁니까? 제약회사에서 신물질을 개발할 때도 많이 쓰이고, 또는 시추회사들, 즉 석유라든지 가스를 시추하는 회사들이 이 지층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때도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파생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성으로의 목표를 세웠을 때, 저는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유럽연합에서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유럽에서의 나사와 같은 기구에 있는 사람이, 연구원들이 2016년에 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2016년이니까 스페이스X도 안 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부가 돈을 대주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R&D 비용을 또 대야 되는데, 실험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위성 1년에 몇 번 띄운다고 그걸 재사용하는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냐라는 거죠. 위성 1년에 몇 번 띄운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적절한 위성을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궤도 위성이었죠. 다 수만 개를 띄울 생각을 안 했죠. 유럽연합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것이 뭡니까? 갈릴레오 프로젝트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GPS를 대체하는 거죠. 유럽에 있어서는. 그래서 GPS 독립을 꿈꿨어요. 그래서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갈릴레오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재사용 로켓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고궤도 위성 수십 개만 띄우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재사용 로켓이 필요해요. 스타쉽과 같은.
근데 처음부터 스타시카 같은 데서 재사용 로켓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작은, 지금 로켓랩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로켓에서 재사용 로켓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가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팔콘 시리즈에서 스페이스X가 성공을 마지막 시도에서도 실패했다면 당시에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마지막 도박을 해서 성공을 하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팔콘 9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올라가요. 2번 올라가고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외부의 위성들, 한국의 위성도 한번 팔콘 9에 올렸었죠. 외부의 위성들을 돈 받고 올리고요. 한 번 올릴 때는 매번 스타링크만 뿌립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돈을 벌면서 스타쉽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벌지만 스타쉽을 또 수십 번 띄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 또 위성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과연 화성 갈 수 있는 돈을 스스로 벌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를 받아서 번 캐시플로우로 이 돈으로 FSD에 투자하고 이 돈으로 옵티머스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이 일시적인 순영업이익에서의 적자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벌어서 AI와 로보틱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300억 달러가 넘게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견디지만 그것이 바닥나면 대출로만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가다가 얼마나 많이 중간에 터지겠습니까?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막 옵티머스 막 100대 타고 갔는데 그 100개가 터지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비용을 담당하기 위해서 돈을 뭘로 법니까? 스타링크가 버는 겁니다. 스타링크에서 캐시플로우가 쏟아져야 이 캐시플로우로 화성 가는 로켓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사업의 비즈니스 발전에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었던 것은 꿈이 목표가 화성 이주니까 타행성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떼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 떼돈이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로켓을 쏴야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대형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오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난관이 있겠죠. 지구를 벗어나면 또 뭐합니까? 가다가 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은 일들이 저는 난관이 있지만 그 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화성을 갔더니 꽝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화성에 가서 옵티머스들이 막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아직 완전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장기 투자죠. 8월 달에 한국 분들이 테슬라에서 주식을 많이 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아니시면 빼는 것이 맞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0달러 했을 때 팔아가지고 또 300달러 할 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오르시는 그건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죠. 이게 오르고 내리고 아는 것을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언제 오를 거라고 보냐면 올해는 또는 이것이 내년에 될 수도 있지만 안전 요원이 차량에서 하차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 하차할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보를 안 알려주는 이상, 내부자 정보가 없는 이상 그때 올라가서 또 사도 되겠죠 물론.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흔히 말하는 매달 정액을 사는 우리가 팔 때도 매달 일부를 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달 정액을 사고 조정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사고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면은 덜 사고 하지만 매달 꾸준히 사는 이런 전략이 저는 장기 투자로 가는 것들이 맞는 접근이 테슬라하고 팔란티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미래 자체는 확실하지만 그 과정은 어떻게 우상향한다고 해서 직선으로만 우상향하겠어요.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추세선이 우상향인 거죠. 그러한 모습을 저는 그려낼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의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들, 투자의 성향들 이런 걸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차라리 이거 말고 이더리움으로 갈까? 여러분들 확신이 서 있다라면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무한히 많아가지고 여기도 얼마 수십 개 다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신하게 공부가 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테슬라하고 팔란티어를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2년, 3년, 5년을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